네, 안녕하세요. 원영대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 건설업을 갖다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은 인하우스에서 나온 건설업 경리한 세무실무고, 그 다음에 이 책은 이제 종합실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무슨 회계나 세무 쪽만 아니라 기타 유관 법령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책으로 이제 보신 분들은 상당히 실무적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건설업 회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유관 법령이 상당히 많아요. 다른 법 같은 경우에는 해봤자 유관법이 한 개, 두 개밖에 없는데 건설업은 한 20개 가까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거 갖다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책 하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뭐 찾아보실 때 되게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쨌거나 이 책을 보통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요. 세법 강의를 할 때 좀 차근차근 해서 조문을 도야하면서 강의를 하면은 1시간은 20페이지 정도 나갑니다. 나가요. 그 이상 빨리 나가면은 말하는데 의미가 있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두꺼운 책을 강의할 때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찍어 나갑니다. 그래서 자 중간중간 체크해드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체크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이 구성이 여기가 그리고 그 세무실무 중에서도 건설회사 입장에서 나오는 세무실무가 있고 그다음에 뒤에서는 재건축조합 세무실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재건축조합 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필요한 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3페이지 보시면은 건설업 개요가 나오죠. 그래서 뭐 건설업의 의의가 나오는데 자 먼저 한국표준산업분리표 여기 이제 건설업의 의의가 가장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건설업이랑 계약 또는 자기 개정에 의해서 집안 조성을 위한 발파, 시골 등등 해서 얘네들 여기 나온 열거된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모두 포함한다. 임시건물, 조리식 건물 및 구축물 설치하는 활동 포함한다는데 그래서 뭐냐면 원래 건설업은요 이런 걸 갖다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뭔가 직접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은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서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우에도 건설 활동을 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 건물을 갖다가 지어서 파는데 내가 직접 짓는 게 아니라 도급을 줘요. 도급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경도 안 쓰다가 다 지어졌어요. 그러면은 내가 등기 띄워가지고 팔잖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부동산 매매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건설업이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도급을 주더라도 내 계산, 내 책임하에 관리 감독을 했다. 그거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건설업은 용역의 제공이고요. 업종 특성상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의 제공이에요. 예. 그럼 이게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 시기도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대출 받을 때도 차이가 납니다. 대출 받을 때도. 그리고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감면을 받을 때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업종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어떻게 이제 그 규정하고 있냐면 세 번째 뒷부분부터 보시면은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경우 이외에는 건설업을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뒤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원칙을 등록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가 경미하냐. 그래서 얘네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계세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 되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24페이지 보시면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건설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 등장인물들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얘네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발주자가 이제 일반 건물을 짓고 싶어하는 건축주가 건설한테 지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게 발주자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왜? 얘는 누구냐면 수급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급인 보시면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 말한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건설업에서는 1차적으로 계약관계는 발주자랑 수급인이랑 이 둘이서 계약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제 하도급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는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금지됐어요. 그리고 뒤에 나올 겁니다. 뒤에 제가 체크해 드릴 건데 하도급법에 보면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만 하도급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만약에 어기면 가투로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도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이제 사안에 해당돼서 이제 다시 이제 수급인이 다시 공사 일부분을 떼어가지고 맡기면 뭐다? 그 받은 애가 바로 하수급입니다. 하수급인이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한다. 그리고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얘네 세 관계에서 그 재무실무자, 세무실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이것만 보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
발행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원래는 발주자랑 수급인이랑 세금계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급인이랑 하수급인이랑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발주자랑 하수급인이랑 다이렉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잘 체크하시고요. 이거 모르면은 세금이 잘못 꺾이잖아요. 가산세 많이 물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급, 하도급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수급인이 이제 그 발주자랑 수급인 사이에 이제 그 만약에 계약이 성립되면 도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급인하고 하수급인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면 이거는 하도급이다.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세요. 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은 건설업회계 특성이 나오는데 자 일단 일반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5개가 나오죠. 첫 번째가 뭐냐면 주문 생산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건설에서 분양도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분양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주가 나 건물 지어줘 해가지고 1대1 계약을 맺을 때 그때 회계 특징이 뭐냐면 이건 주문 생산 방식이다. 그 건물주가 어떤 건물을 원하는지 모르는데 만들어서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일단 그런 거고 따라서 어떻게 한다? 원가를 미리 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건물에 들어가는 원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해서 들어가야 된다. 개별원가 관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건설회사 기장 많이 하는데 제가 우리 거래처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발 현장별로 정산 좀 해라. 현장별로. 왜 그런지 아세요?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되면요. 옛날에는요. 원칙이 전체 조사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거 보고 싶어도 옛날에는 국세기본법에서 세무조사 규정에서 전체를 다 보게 됐었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몇 년 전에 이게 법이 개정이 돼서 세무조사를 할 때 세무공무원이 부분적으로 볼 수가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도 건설회사에서 현장별로 구분 정산 안 해놓으면은 다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세무공무원도 안 봤으면 과세 안 하는데 보면 어떻게? 과세해야 되겠지. 그래서 특히 여러분 자체 기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현장별로 코드를 잘 걸어 놓으세요. 그래야지 되지. 나중에 뭐 따로 하면 절대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재대나 그 결제가 들어오면은 아예 더존에서 아니면 세무사랑에서 이 현장별로 코드를 걸어가지고 원장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정산 편합니다. 예, 조심하세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자산의 이동률이나 원가 관리인데 밑에 보시면은 박스 보시면은 작업 환경과 공사별 시공 장소에 따라서 시공 설비가 수시로 이전 변경됨으로 이에 따른 이전 원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가설재, 뭐 기계장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7페이지 보시면 분양가 상한제 이거는 뭐 옛날 얘기고 이거는 지금 다시 뭐 한임 안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뭐냐면 이거 중요한 건데 미완성 생산품의 수익 계산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건설 생산 자체가 건설 활동으로 대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설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각 원가 요소,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원재료, 농무비, 외주 공사비, 경비 등이 투입된 금액의 집계에 의해서 원가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익의 인식에 있어서도 제조업 회계에서는 생산 활동에 의해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 시점에 수익이 인식되지만은 중요하죠. 건설업 회계에서는 건설되고 있는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시점에서도 일정한 공사 진행 기준에 의해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뭘까요? 진행률에 따라서 진행 기준을 인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분양을 할 때 있잖아요. 아파트 분양할 때는 보통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수익 인식 기준이 뭘까요? 중간지불조건부 맞죠? 맞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개별 건물을 갖다가 지어줄 때 이때 완성도죠. 완성도인데 이거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은 기업회계랑 약간 이렇게 인식 방법이 달라요. 근데 완성도 기준은 거의 비슷한데 중간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부가세 실무가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 오전쯤에 할 것 같은데 부가세 할 때 제가 장기할부, 그 다음에 완성도 기준, 그 다음에 중간지급 이 세 개 다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만약에 부가세에서 이거 모르시면요. 세금계산 잘못 끊으면 나중에 사고 나요. 대형 사고 나요. 일반 기업체에서는 물건 한두 개 팔아서 이게 이렇게 잘못 끊으면은 가산세 얼마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구치가 크잖아요. 이거 잘못 끊으면 가산세가 다른 업종보다 공이 하나 더 붙습니다, 진짜.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건설업 회계 특수성인데 인적 회계 처리 나와 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왜 인적 회계 처리 말이 나오냐면 밑에 보시면은 건설업의 건설 제조의 생산 과정은 일반 제조회사의 단위당 생산 과정과 달리 건설 제조의 공사 형태별, 기간별, 현장 장소 및 특성에 따라서 각각 달리 개별 생산되는 관계로 인해서 규격화 및 표준화된 생산품을 생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제조업처럼 미리 원가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정하는 회계 처리 방법으로는 건설의 재무 상태를 제대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한 회계 처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회계 기준에서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쭉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보시면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의 건설업 공사 계약에서는 그간 미비되었던 건설업의 특수성으로 인한 기존 기업 회계 기준 및 건설업 회계 처리 기준 준칙이 없었던 건설업 특수 개정 항목에 대해서 이제 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넘어가세요. 28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건설업 회계 특수 개정 항목으로 처리할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할 내용인데 첫 번째가 하자 보수비 발생 및 처리와 부채 충당 부채인데 이거는 여러분 이제 이거 건설업 회계하실 때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법인세랑 기업회계랑 다릅니다. 이거 처음에 하시는 분들 자꾸만 이렇게 기업회계랑 법인세 헷갈려가지고 똑같이 하고 나서 잘했다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특히 충당부채 있잖아요. 하자보수 충당금이나 아니면 공사손실 충당부채 얘네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상을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기업의 수익하고 비용이 인식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설정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세법에서는 이 준비금 충당금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회계에서는 이게 충당금을 해서 전입을 해가지고 손익계산서에 이제 수익 차감 계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에서는 다시 플러스 해줘가지고 과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무조건이 꼭 들어갑니다. 이게 다른 기업체에서는 다른 업종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아마 건설업 감사받을 때 꼭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은 법인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은 무조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설자재 손익계산 및 원가 투입 방법인데 얘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가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만약에 재고자산이나 만약에 이제 그 1년 안에 소모될 가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액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처리하면 되는데 이걸 만약에 이제 아시바 같이 몇 년 쓰는 거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기업회계상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하고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할 때 내용연수가 달라요. 왜냐면 이거 기업회계에서는요, 이 가설자재 같은 경우에도 공사기간이나 기타 합리적 기준에 따라 내용을 잡아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법인세법상 내용을 따라 맞추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업회계에서는. 근데 만약에 회사에서 합리적 방법으로 이제 그 내용서를 잡았는데 기업회계랑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업회계상 감가상각비하고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가 다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한도액보다 기업회계 감가상각비가 작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 늘어났다? 그러면은 법인세법상 한도액이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잘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투입 원자재 잔여분에 대한 원가 처리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공사수지 충당금 전입액 및 산출 처리 방법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재고자산 감모손실 처리인데 이거는 다른 업종도 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특히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공사다 보면은 감소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국세청에서도 알아요. 이게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평균적인 공사 원가 대비 얘네들이 용내주는 비율이 있어요. 있는데 갑자기 이게 그 평균적인 비율보다 감모 비율이 훨씬 많다. 어떻게 의심할까요? 아, 가공 매입이 있었구나. 가공 매입이 있는데 공사 끝나고 나서 이거 갖다가 감모손을 털어내는구나 라고 해서 그때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감모손실을 재고자산 감모손실 잡을 때는요, 이거 어떻게 결산조정 상황이 잡으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감모 관련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내부 품위서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재고 담당자가 보고서를 올리겠죠. 이러이러 해가지고 뭐 결손이 났습니다. 감모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제를 하고서 임원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고서만 있으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자산이 감모됐다는 뭐 사진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산조정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금액이 큰 경우에는 3월달에 신고 들어오고 나면 4월달에 자료를 달라고 해요.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못 주면은 그 부분은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 물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잘 알아두시고. 그다음 6번에 보시면은 보상금 위약금의 우발적 비용인데 얘는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보상금 위약금이 어느 범위까지 송금으로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보시면 되고 나중에 다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건설업의 회계 특수성이 나오는데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일반 건설회계는 도급계약을 근간으로 공사 기준에 따라서 매출을 계산하는 기준이지만 자연건설업 회계는 분양계약을 근간으로 공사 진행 기준 또는 완성 기준에 따라 의해서 매출을 계산한다.
뭘까요? 이거는 뭐냐면 분양이라는 거는 다 미리 이제 정해진 모양을 만들어 놓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다? 개별원가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미양성 그리고 뭐냐면 이 분양분에 대해서는 이제 완성되기 전에 분양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률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양되지 않은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봐서 재화 인도기준을 적용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밑에 양가로 1번에 미완성품 판매 보시면은 사업자의 보유 토지를 위해서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서 완공한 후에 건물과 건물에 부속된 토지를 매수계약자에게 양도하는 사업으로서 계약 당시에는 판매 목적물이 존재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 사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양도한 조건의 판매이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중간지구 조건부가 있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분양을 하게 되면은 중간지구 조건부를 합니다. 중간지구 조건부.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계약 체결 후에 매매 목적으로의 판매 대금이 매수 계획자에게 양도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할해서 회수된 형태의 결행이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 그 중간지구 조건부 거래에서 여러분이 가장 체크해야 될 게 뭘까요? 중간지구 조건부에서 뭐냐면 그게 그 이제 계약금 지급일 다음 날부터 6개월이잖아요. 중간지구 조건부가. 그러면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계약금하고 성금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지급하고 이제 성금을 지급하고 계약금 지급하잖아요. 그러면은 계약금은 성금으로 보면은 6개월이 넘어가는데 만약에 성금을 계약금으로 보면 6개월이 넘어가는데 성금을 계약금 안 보면은 성금을 계약금으로 보지 않으면은 6개월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맞잖아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보통 중간지구 조건부가 계약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잔금일이 있고 이 계약일 다음 날부터 잔금일까지 6개월 이상이 돼야 되고 맞죠? 이때 재화가 인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일 날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약 전에 어느 정도 성금을 받고서 시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면은 성금을 이때 이제 만약에 계약금 받기 전에 성금을 받아요. 그러면은 요즘에 그 과세관청하고 이제 납세자들하고 건설회사랑 분쟁이 생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계약금도 먼저 받는 거고 성금도 먼저 받는 건데 딱 6개월 기준이 뭐냐면 계약금을 받아 계약일로부터 인도일까지는 만약 예를 들어서 6개월이 안 돼요. 6개월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건 중간지구 조건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인도일 날 전체 금액 하나로 끊으면 돼요. 세금계산서. 그런데 만약에 성금을 갖다 계약금으로 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성금을 계약금으로 봤을 때는 6개월이 넘어가요. 그럼 이때는 계약금하고 성금하고 중도금하고 잔금하고 다 각각 계산서 끊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이 성금하고 계약금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계약서에 그 도급 계약서에 성금하고 계약금 구분해서 적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잠깐 뭐라고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지금 왜 미리 떡밥을 뿌리냐면은 미리 예열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따가 차근차근 뭘 할 거니까 그때 되면은 딴 건 다 줘라도 되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는 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9페이지 보시면은 목적물의 소유권 양도, 사용권 양도 및 권리 이전 판매가 나오는데 밑에 박스 보세요. 계약 체결 후에 매수 계약자의 희망에 따라서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일지라도 목적물이 제3자에게 전매가 가능한 판매 형태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소금 밀발세. 왜? 통상적으로는 잔금을 받은 다음에 등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대손 확률이 상당히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도 영세 건설에서는 대손 많이 생기긴 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리 들어오고 주겠지 했는데 안 줘가지고 막 분쟁 생기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를 보시면은 매매증금이 완납되지 않으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수희망자는 일반적으로는 계약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업자는 본 목적물의 판매로 인한 대소금이 발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데 그래도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서 대소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가 뭐냐면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이 대손 사유가 신고조정 사유냐 결산조정 사유냐 거기에 따라 달라져요. 왜냐하면 신고조정 사유가 왜 중요하냐면 신고조정 사유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거를 대금을 회수할 수 없다는 입증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신고조정 사유는.
다만 이제 신고조정 사유 중에서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에 대한 이제 그 신고조정 사유가 있잖아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으로 어떤 입증을 해야 되냐면은 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회수 노력은 했다. 그러니까 걔한테 달라고 했다라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정도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결사조정사항에서 대소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노력해야 되냐? 좀 노력의 강도가 셉니다.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채권을 회수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회수 못 하겠더라. 객관적으로 내가 정말 조폭도 써보 다 써봤는데 못 받겠어. 그러면 이제 그때 털어내는 게 결사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 책임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적으로만 대손 털게 되면은 두 개 구분하셔야 됩니다. 뭐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제 거 부가세 실무서가 1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이제 대손만 한 20페이지 정도 돼요. 대손만 진짜. 그래서 대손을 만약에 공부하실 거면은 좀 힘들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뭐 이게 연차 오래된 사무장들도 간혹가다 저한테 막 대손 물어보고 하는데 이게 은근히 대손을 공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직원들한테. 니네 왜 자꾸 대손 공부 안 하니까 어려워요. 그러는데 대손이 왜 어렵냐면은 소멸시효 공부할 때 민법이 섞여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대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대손을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없으면은 별도로 공부 좀 하세요. 특히 이거 중요합니다, 대손은.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기호조건 등에 따른 가격 차등 결정인데 밑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제품 생산 판매 가격은 단위당 생산원가의 일정 비용과 이윤을 합친 가격이 판매 가격으로 결정된 반면에 같은 면적의 건물일지라도 입지 조건, 층수 조건에 따라서 판매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분양을 할 때 원가가, 왜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물에 대한 이제 분양을 이제 칸칸이 분양하잖아요. 그런데 분양을 할 때 보면은 오피스텔이 이제 똑같이 지어졌는데 불구하고 분양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가 비율을 안 분해가지고 원가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체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가 잡는 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예시 넘어가시고 31페이지 보시면은 건설 관련 법규에 따른 특수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건설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건설업을 신규 등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매년 경영평가 규정에서 자본금 확인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실질 자본에 대한 심사하는 거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그 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도 참 이거 하긴 하지만은 할 때마다 난리도 아니에요, 진짜. 중소 건설사들은. 그래서 이거 자본금 확인 평가하는 거 이거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조달청 등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공능력 평가액의 평가요소인 경영평가액이 우량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구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이 도급 금액 중에서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된다 등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는 실질 자본금이 등록 기준 이상이 돼야 되며 조달청 등을 상대로 영업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산출된 경영평가액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고, 자, 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32페이지 보시면은 올바른 회계실무 접근 방법이 있는데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자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를 때 제발 상상의 나래를 피지 마세요. 혼자 내 피셜로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하고 나면은 이럴 거야 처리하는데 근데 보면은 이게 틀린 거거든. 내가 우리 직원들 물어봐. 너 왜 이렇게 했냐니까 왠지 이렇게 맞을 것 같았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는 회계나 세무는요, 무조건 모르면은 책을 찾아보고 해야지 옆에 아는 언니가 말해준다고 해서 그거 믿지 마세요. 그 아는 언니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보면은 막 신고할 때 보면은 막 언니가 가르쳐줘. 근데 걔도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얘네 책 보지 왜 책 안 봐니까 언니가 더 정확하대. 아,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언니가 무슨 뭐 무림 비급도 아니고 진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여러분들 그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터지면 부채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정확하게 처리하셔야 돼요, 진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게 나머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과 회계 세무관계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쭉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36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내역과 관련된 세무사항 요약표. 이게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은 이거 진짜 나 이거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은데 39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이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 여러분들이 이거는 뭐냐면 건설업 등록부터 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분양하고 판매하고 정산할 때까지 각 단계별로 관련 그 유관법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세법이 나와 있고 그 세법마다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분 정말 머리 아팠겠다 생각했습니다. 이거 잘 체크해 놓으세요. 이거 여러분들도 이거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좀 도움 많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보시면은 여기 반가로 3번에 국토기획법상의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양가로 1번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선정 기준이 나오는데, 자,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해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를 갖다가 이제 이 부과대상으로 하고,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 행위만 부과대상을 한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필요한 도로, 공원 등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감면한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회계 처리 방법하고 회계 처리 및 방법에 따른 취소 납부 이유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어디 보시냐면은 40페이지 보세요. 40페이지 보시면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앞부분부터 보시면은 개발행위 나오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개발행위에 대한 시행자의 부담인 도로, 공원용지, 녹지, 학교용지 등 기반시설 부담, 개발행위자가 부담한 내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업착 공전 또는 공사 진행 후에 선투입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은 개발행위의 필수적인 발생 비용으로 보아서 해당 사업장의 공사권을 처리한다. 또한 부담금 내용 및 산출 기준은 해당 개발 행위에 대한 사업성에 있었던 인가 조건에 부과되므로 그 조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회계처리 나오죠. 동그라미 이번에. 이때 회계처리 시에 개발행위에 대한 기반시설 부담금 등을 토지 연가로 처리하게 되면 작업 진행률 계산 및 보존득 시 취득세 등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회계처리 시 유예된다. 여기까지 잘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41페이지 보시면은 뭐 주택사업 관련 법령과 회계 및 세무관계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쭉 이게 유건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되게 건설업이 되게 힘든 게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일하다 보면 찾아봐야 되는 게 이런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42페이지 보세요. 42페이지 보시면은 주택사업 관련 법령과 세무상 관계가 나오는데, 자, 이제 방금 1번 보세요. 주택건설사업자의 과세 원칙이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 사업자는 주택에 관련된 관계법령에서 주택을 건설 공급해야 된다. 그리고 관계법령을 주택 택지의 입지 선정부터 사업 승인, 분양 승인, 주택 공급, 시공 입주 및 사고까지 준수해야 된다. 따라서 뭐 이때 이제 주택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법인의 수익금액 결정, 이게 이제 인도 기준이냐 아니면은 진행 기준이냐 이거 갖다 이제 해가지고 기준을 선택해서 수익금액 결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재화공급 시기, 세금 소부. 이거 왜 중요하냐면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은 면세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과세죠. 그래서 만약에 주택을 공급할 때 85제곱미터 이상 넘어가는 거랑 넘어가지 않는 걸 같이 공급하면은 과세제화랑 면세제화가 같이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고, 부가세 납부를 해야 되고, 면세분 납부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갖다가 다시 과세면세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기준도 진행기준인데, 과세면세 안 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매입세액을 갖다가 안 분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부가세 면세 및 양도소득 감면. 왜 그러냐면 이게 주택건설 사업자의 부가세 면세가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서 안 나와 있고요. 이 주택건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특례 제한법상 면세로 나와 있고, 그리고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거기서 어떤 법을 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등록된 주택건설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 용역에 대해서 면세하는 거 나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이 안 된 사업자가 만약에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한다? 과세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부가세 좀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혹시 다른 선생님한테 법인세 한번 배워본 적 있어요? 법인세 강의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이게 과세를 할 때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 있고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보통 소득세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고요.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이고 법인세는 포괄주의 과세 방식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잠깐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법인세 부가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인세 소득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부가세에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누가 법인을 만들었죠?
보통은 주주가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발기인인데 발기인이 법인을 만들면은 이 발기인들이 주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주주가 법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주주. 그러면은 자, 주주가 법인을 만들 때 얘네가 법인을 왜 만들까요? 왜? 심심하니까? 할 게 없어서? 왜 그러냐면 자, 법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이익을 얻으면 여기서 분명히 세금을 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금을 뺀 것, 이 나머지가 뭐냐면 이제 배당, 가능, 이익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이게 주주한테 배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주주가 법인을 만든 목적은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배당 가능 이익을 극대화시켜서 결국에는 얘네가 가져가는 배당 금액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법인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근무하는 영리법인의 설립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월급만 가져가고 돈은 주주가 가져가고. 맞죠? 그러면 자, 이 영리법인을 갖다가 법인을 등기하고 국세청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영리법인이네? 너는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주주한테 배당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태어났구나. 그러면은 너 같은 경우에는 너가 하는 모든 행위는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행위일걸? 그래서 어떻게? 원칙은 뭐다? 너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과세 대상을 보겠다. 다만 그 중에서 이건 법인세법 내용인데 그 중에서 법인이 너가 자본 거래를 하는 경우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증자하거나 감자하거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산이 늘어나는 건 과세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자본 보존의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본 충실화 원칙, 상법상 자본 충실화 원칙에 부합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과세하지 않겠다. 또 하나는 뭐냐면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원래 과세해야 되는데 정부의 시책을 잘 따르기 때문에 당근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고용증대세제. 원래 과세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역대 정권들이 10년 동안 계속 이제 고용률, 실업률을 줄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 회사가 직원을 뽑으면은 그 뽑는 직원에 대해서 많게는 1,200만 원까지 세액을 감면해주잖아요. 1년에 감면해주잖아요. 이거 뭐냐면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되는데 착한 일 했기 때문에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두 가지 경우 자본거래, 조세 정책적 목적 빼고 나면 어떻게 한다? 나머지는 얘가 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다 과세 대상이다. 이게 푸가주의 과세 아시겠죠? 그럼 이제 열거주의 과세는 뭐냐면 열거주의 과세는 제가 아까 법인은 푸가주의 과세고 개인은 열거주의 과세라고 말씀드렸죠. 자, 개인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자, 개인 있어요. 개인. 이 개인 아빠엄마 누굴까요? 개인 아빠엄마. 그냥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 맞잖아요. 여기 이제 저의 모친, 부친. 아이고 벌써가 왜 이래. 그러면은 자,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들 만들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을 이제 만드셨을까요? 제 얘기를 해볼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이제 낳으실 때 얘를 이름을 용대로 짓고 훌륭한 세무사로 만들어서 우리 오늘 편안하게 하자라고 해서 저를 낳으셨을까요? 그건 제가 볼 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장담하는 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유도 선수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때는 검도 선수였습니다. 늙음하게 이제 공부에 뜻을 두고 공부해가지고 이제 세무사가 됐는데 제가 처음에 세무사 돼서 책을 쓴다고 하니까 부모님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너가? 그랬어요. 너가 책을 써? 너 세법보다 아직까지 검도 잘한다며 그냥 하던 거 해. 그랬습니다. 제가 세무사 됐을 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 이제 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나중에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인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백을 사드니까 그때 믿으시더라고요. 얘가 책 샀구나 믿으시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이 태어나면은 부모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속으로 안 그러겠지만 겉으로는 자, 나쁘진 않고 착하게만 잘하다고 공부 못해도 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공부 못하면 속이 타들어 갑니다, 진짜. 그런데 어쨌거나 말할 때는 그래요, 진짜. 뭐냐면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법인은 태어나면서 주주의 배당을 극대화시켜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숙명적으로 얘가 하는 모든 행위는 과세 대상인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잖아요. 우리 도덕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얘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구청에다가 동사무소에다가 출퇴직을 하면은 그러면은 국가에서 어떻게 보느냐
그냥 착하게 잘하렴. 훌륭한 사람이 되면 그러지. 자, 너가 하는 모든 행위를 과세하겠다. 말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원래는 이 개인에 대해서는 얘가 하는 행위를 과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 얘가 먹고 살려면 뭔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과세할 것인가? 이 문제 과세한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소득세법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행위에서 먹고 사는구나라고 해서 8개 소득 구분합니다. 맞죠? 그게 이자, 배당, 그다음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그리고 퇴직, 양도. 지금 8개.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이 들어오면은 이게 이 밑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9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금융투자소득 같은 경우에는 아마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입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개인의 소득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이제 실무하시니까 원천징수 하시잖아요.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어제 여러분 이제 세무 실무자들이니까 여기서 8가지 소득 중에서 원천 징수대상 소득이 몇 개가 있을까요? 몇 개? 얘 빼고 다. 얘 빼고 다예요. 나는 여러분들 다음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서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서식 보세요. 거기에 소득 종류가 양도소득 빼고 이자부터 퇴지가 쭉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 개인 같은 경우에는 8개 소득, 8개 행위를 해서 먹고 산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이런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알아서 신고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자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걔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국세청에 신고해서 소득을 발생시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재무팀에서 원천징수 같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득의 구분이에요. 소득의 구분. 여러분이 만약에 원천세 신고 담당하는 분 계시면은 여러분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에 따라서 나중에 얘가 5월 달에 종소득 신고할 때 세부담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부담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얘가 열거주의 과세, 얘가 포괄주의 과세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인세, 소득세인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가가치세에서는 부가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는 포괄주의 과세예요.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원래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게 되면 원칙은 과세입니다. 그런데 조세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 한도에서 열거하는 용역이나 재화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 또는 해당되는 재화 용역이 과세냐 면세를 판단할 때 가장 먼저 뭘 봐야 되냐면은 면세로 가서 이 재화 용역이 면세로 열거가 되나 안 되나 그걸 봐야 됩니다. 보고 없으면 일단 과세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질의를 넣어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이거는 내가 볼 때 면세하고 싶어 할 사람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면세 특징이 뭐냐? 면세 같은 경우에는 열거가 돼 있고 면세되기 위한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이. 여러분 법조문 보시면 대충 넘어가시는데 법조문 안에 요건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요건을 100%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면세 인정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단순하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서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택 건설업자로 등록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면세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소득세법에 사업소득금액 확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지방세법상 취득, 등록명세 과세표준 결정 및 감면 등을 결정해서 세부신고해야 된다.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보고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